2025년 12월 9일 미국 금융계에 아주 조용하지만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알리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 자산 규모 8위의 대형은행 PNC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직접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그냥 은행이 암호화폐 상품 하나 추가했구나 이 정도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수십 년간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 같은 두세 개가 있잖아요. 네,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바로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전통금융과 또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난 암호화폐가 하나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은행 앱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이고 신뢰받는 공간에 가장 변동성 크고 논쟁적인 자산인 비트코인이 들어온다는 거니까요. 네. 이건 정말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PNC의 결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보수적인 대형은행이 이런 총대를 맸을까? 또 기술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며 이게 당신의 자산 관리와 금융산업 전체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요?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왜? 라는 질문이 있죠. 네. PNC는 미국 전역에 지점을 둔 거대 은행인데 특히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프라이빗 뱅크 서비스에 아주 강점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고객층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매 고객이 아니라 뭐 수십억, 수백억을 굴리는 그런 부유층 고객들이 타겟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게 왜 이번 결정의 핵심이 되는 건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쉬워요. 제가 PNC의 프라이빗 뱅커인데 제 VIP 고객이 전화를 겁니다. 네. 내 자산의 한 5% 정도를 비트코인에 넣고 싶으니까 50억 원을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로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쓰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당장 50억이라는 고객 자산이 은행 시스템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니까요. 수수료 수익도 잃는 거고요. 무엇보다 고객과의 주거래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전화가 한두 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PNC의 CEO가 인터뷰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들이 디지털 자산 투자를 원할 때 낯설고 복잡한 외부 플랫폼이 아니라 자신들이 수십 년간 신뢰해온 바로 그 은행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어 했다. 결국 고객의 요구였군요. 네, 그래서 이건 은행이 시장을 선도한 공격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고객의 요구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내놓은 일종의 방어 전략에 가깝습니다. 방어 전략이요? 네, 고객 이탈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막기 위해서 둑을 쌓기 시작한 거죠. 와,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은행이 무슨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나섰다기보다는 기존의 집토끼를 뺏기지 않으려는 절박함에서 시작됐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정확히 뭐가 어떻게 편해지는 건가요? 이건 뭐 고객 경험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이요? 네, 이전에는 비트코인을 사려면 외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해야 했죠. 와, 그것부터가 일단 허들이죠. 그렇죠. 신원 인증하고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또 이걸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개인 디지털 지갑으로 옮기고. 저도 해봤지만 정말 번거롭고 할 때마다 내가 뭘 잘못 누른 건 아닌지 불안하죠. 맞아요. 특히 고액 자산가들한테는 이런 과정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랬겠네요. 그런데 이제 PNC 고객은 그냥 평소에 쓰던 은행 앱에 로그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쓰던 앱에요? 네, 내 예금 잔고, 주식 포트폴리오 옆에 비트코인 항목이 새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금 계좌에 있는 돈으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즉시 비트코인을 살 수 있습니다. 와, 모든 자산이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 관리되는 겁니다. 복잡함과 불안감이 사라지고 익숙함과 편리함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은행이 갑자기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이나 해킹을 막는 보안 기술 전문가가 된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이 복잡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한 거죠? 자체적으로 다 개발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입니다. PNC는 이걸 직접 만들지 않았습니다. 역시. 대신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손을 잡았죠. 코인베이스요? 네, 코인베이스가 기관들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암호화폐, 영어로는 케아스라고 하는데 이 인프라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서비스형 암호화폐라. 용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마치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짓는 대신에 전문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다 쓰는 것과 같아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고객 눈에 보이는 앱 화면,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와 사용자 경험 UX는
PNC가 익숙한 은행 스타일로 제공합니다. 네네. 하지만 그 뒷단에서 일어나는 실제 비트코인의 주문 처리, 결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산의 보관, 즉 커스터디 같은 복잡하고 위험한 백엔드 작업은 모두 코인베이스가 책임지는 구조죠. 와, 역할 분담이 정말 명확하군요. PNC는 고객 관계와 신뢰에 집중하고 코인베이스는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하고요. 맞습니다. 이 은행의 얼굴 플러스 암호화폐의 두뇌 결합 모델은 다른 은행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종의 청사진이 되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모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보수적인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이고 안전한 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아,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건너뛰고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인프라를 활용하면 되니까요. PNC가 그 첫 번째 성공 사례를 만든 셈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고객을 지키려는 방어 전략에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금융산업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기폭제가 된 거네요. 네. 이게 그 기존에 승인되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사실 ETF를 통해서도 주식처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었잖아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ETF와 이번 PNC의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는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종하는 금융 상품을 사는 겁니다. 상품. 네, 주식처럼 증권계좌에 보관되죠. 비트코인 그 자체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된 영수증을 갖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 내가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하지만 PNC의 서비스는 다릅니다. 고객은 은행 계좌 안에 실물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게 됩니다. 실물 비트코인요. 네, 이건 자산의 소유권 개념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나중에 이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다른 서비스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열리는 거죠. 아, ETF는 그게 안 되는데. 불가능하죠.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서 진짜 자산으로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는 순간인 겁니다. 듣고 보니 이게 왜 본격적인 융합의 시작이라고 불리는지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일부 기술 애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은행이 공식적으로 취급하고 관리하는 주류 금융자산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강력한 상징이네요. 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사실 PNC 혼자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아, 또 있나요? 월가 전체에서 비슷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공식적으로 투자 자문가들을 위한 암호화폐 자산 배분 규정을 도입했어요. 우리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암호화폐의 가장 보수적이던 벤가드마저도 최근에 암호화폐 기반 펀드 거래를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정말 큰 변화네요. 맞습니다. JP모건이나 시티 같은 다른 거대 은행들은 아직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물밑에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이라면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인프라, 그러니까 미래의 금융 고속도로를 까는 경쟁에 뛰어든 지 오래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월가는 이미 디지털 자산 시대를 대비한 전환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와, PNC의 발표는 그 수면 아래의 움직임이 마침내 수면 위로 터져나온 첫 번째 사건인 셈입니다. 물론 아직은 PNC 프라이빗 뱅크의 고액 자산가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네, 아직은 그렇죠. 하지만 PNC가 앞으로 기관 투자자나 대학 기금 그리고 종국에는 일반 고객들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이건 단기적인 실험이 아니라 장기적인 포석으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이 흐름은 이제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나요? 한번 문이 열렸기 때문에 다른 은행의 고객들도 묻기 시작할 겁니다. 왜 내 주거래 은행에서는 비트코인을 바로 살 수 없죠? 아, 그렇죠. 경쟁의 압박이 생기겠네요. 네, 그 압력이 다른 은행들도 결국 이 길을 따라오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물론입니다. 이 서비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텐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잠재적인 위험이나 과제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명심해야 할 첫 번째는 은행이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할 뿐이라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가진 그 극심한 가격 변동성 위험은 전혀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이죠. 어제 1억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오늘 8천만 원이 될 수 있는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은행에서 샀다고 해서 은행이 그 가치를 보증해 주는 것 절대 아니니까요.
투자 결정과 책임은 온전히 고객의 몫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고객이 은행 앱으로 10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는데 다음날 20%가 폭락했어요. 그럼 그 고객은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아마 평생 상대해온 자기 은행 PB겠죠. 바로 그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은행이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도전입니다. 채권 수익률이나 주식 배당을 설명하던 은행원들이 이제 암호화폐의 급등락에 대해 고객을 상담하고 안심시켜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아, 이건 정말 다른 종류의 고객 관리 역량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예를 들어 백엔드를 책임지는 코인베이스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죠? FTX 사태처럼 거래소가 파산하는 최악의 경우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거래 상대방 위험, 카운터파티 리스크라는 건데요. 네. PNC는 코인베이스의 인프라 위에 서비스를 구축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안정성과 보안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만약 코인베이스가 해킹을 당하거나 규제 문제로 갑자기 문을 닫게 된다면 PNC 고객들의 자산도 위험에 처할 수 있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겠네요. 물론 코인베이스는 상장 기업이고 규제를 받는 기관이라 FTX와는 다르지만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 새로운 은행, 거래소 결합 모델에 숨겨진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나 감독당국이 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고객의 암호자산을 대신 보관해 줄 때 그 법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은행은 이 자산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이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습니다. 세금 문제도 복잡해지고요. 그렇죠. 앞으로 규제 당국이 어떤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확장 속도가 결정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PNC와 코인베이스의 협력은 단순히 은행이 비트코인을 판다는 뉴스를 넘어서는 거네요. 네.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사이의 거대한 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모든 자산 관리는 결국 하나의 앱에서 끝난다는 미래를 향한 아주 상징적인 첫걸음이고요. 그렇습니다. PNC가 쏘아 올린 이 공은 월가의 다른 경쟁은행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네. 머지않아 암호화폐는 일부 얼리어답터들이 선택하는 특별한 옵션이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포함되는 표준 자산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이 훨씬 더 근본적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어느 날 당신이 늘 쓰던 바로 그 은행 앱에서 예금 잔고 옆에 비트코인 잔고가 표시된다면 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투자처가 하나 더 생겼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은행이라는 기관에 기대했던 신뢰의 정의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리고 국가나 중앙은행이 보증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을 은행이 품기 시작할 때 우리가 수세기 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돈과 자산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재편될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